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0.15% 상승을 해서 2,705, 코스닥은 0.42% 올라서요. 868선에서 오늘 시장 종가가 모두 형성이 좀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수급을 보자면은 뭔가 뚜렷한 수급은 없었고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괜찮았다라고 코스피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코스닥도 0.42%좀 뚜렷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안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늘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들,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들 서머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확실하게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홍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월에 휴일이 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없었어가지고 화목팀은 거의 매일매일 봤었는데 지난주 현충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화목팀은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은 현충일도 뭐하고 좀 쉬셨나요? 현충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출연했습니다. 네? 방송했습니다. 방송을 했어요? 네. 특집 방송을 네, 혹시? 특집 방송으로 일을 했고요. 네. 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방송을 했고 또 네. 오후에는 또 우리 애기들하고 또다시 이제 저희가 또 두발 자전거를 또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온 김웅태 매니저님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뭐 하셨어요? 남산 등산했습니다. 걷기. 남자요? 남산. 남산이요? 남자가 등산을 했다 그래가지고 남산 등산하면서 네. 이제 뭐 현충일 날 묵념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근데 생각보다 남산 등산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뭐 이렇게 쭉 시간 두고 2-3시간 걸리는데 그렇죠. 네, 현충일 날 이제 등산하면서 한번 우리 시장 한번 돌아보면서 그다음에 저의 체력, 그다음에 최근에 네. 이제 목이 디스크가 나와서 예. 이제 목 관리도 그렇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제때 딱 등산을 하고 오신 것 아닌가 또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어가지고 오늘은 뭐 폭염주의, 뭐 폭염 경보 이야기까지 나왔어가지고 정말 더운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좀 더웠는데 시장은 어떻게 좀 보여졌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랐는데 뭔가 심심한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수급 자체가 너무 쏠려가는 장세로 네. 좀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급 쏠림에서 수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내 계좌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오늘 같은 날 수급이 쏠리지 않았던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지 않았나. 결국 지금 뭔가 수급 자체가 너무 쏠려다니고 있는 장세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매매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보고 있고요. 저 마지막에 이번 주에 만약이라도 지수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도 밀린다면은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결국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타난다면 마지막 그 상승 랠리에 앞두고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이번에 혹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뭐 6월 시장이 하락세로 있다면 7월에 진짜 노웨이 상승 이런 것만 한번 바라보자 이런 거 좀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큰 관문 남아 있습니다. CPI와 FOMC.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사실 이번에 좀 데이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매크로 분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느낀 점 딱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더 매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분석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약간 요약해서 약간 올려놓은 건데. 지금 22개의 글로벌 IB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얼마큼 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연내에 얼마큼 할지 그다음에 인하를 한다면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 전망치를 적어놓은 것들을 쫙 정리해봤는데요.
22개 중에 7월 달부터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9월 달에 12개, 그다음에 12월 달이 5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올해는 없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3군데는 올해는 금리가 없다,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불러놨고 그다음에 9군데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겁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7군데가 연 2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2군데는 3회, 한 군데는 4회라고 적어놨는데 이것 좀 말이 안 되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들이 지금 금리 인하가 한 번 또는 2번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연준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원래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3회가일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올려서 한 번 또는 2번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얼만큼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페더스트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2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다음 달을 봤을 때 1회로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1회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은 1회 또는 2회거든요. 네. 근데 페더스툴은 1회입니다. 그래서 약간 낮게 본다 하더라도 1.5회 정도는 지금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끝에 보이는 녹색깔이 동결인 거고 끝에 두 번째 500에서 525 칸 자체가 금리 1회 인하인 거고요. 네. 그 앞에 있는 거 475에서 500대까지 내려온다면 그게 금리 인하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이 중요한 건데 연 2회로 전망된다라고 한다면 중간값이 487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 1회가 된다면은 512 정도 되는 건데 요거 이제 2년물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2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4.8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연 1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이 바라보는 1, 2회 정도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연준보다 더 앞서서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도표가 1회, 2회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도표에서 올해 거 말고 내년도에 대한 점도치까지 같이 뜹니다. 그래서 네. 아마 고드만삭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내년에 4회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늘 이번 발표에 따라서 금리가 더 튀어 올라간다라기보다 금리에 따른 변동성은 좀 이제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냐가 더 중요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을 하기로는 이번에 CPI가 전망치 자체가 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CPI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에서의 금리는 대기업 빅테크 위주로 해서 아마 잘 버틸 것이고 인플레가 둔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아마 더 뜨거워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크게 뭔가 걱정하기보다 조금 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이번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시장이 이제 못 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이럴 때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딱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수급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제일 위에가 하이닉스고요. 예. 그 아래가 알테오젠, 세 번째가 기아, 네 번째가 반도체고 다섯 번째가 자동차 쪽입니다. 보시면 현대기아차가 있죠. 그 다음에 한미반체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죠.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을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밀렸을 때 그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건 사고 싶었던 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겠고 사고 싶었던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예. 지금 지표 앞두고서 시장 자체가 깨지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6월 달, 전 거꾸로 7월 달보다는 6월 달에 더 좋을 걸로 보고요.
오히려 6월달 넘어가고 난 다음에 7, 8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미국은 좋을 수 있겠지만 국내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쫙이 지금 CPI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6월에 시장이 좀 어렵다면은 또 이가람 매니저가 직접 준비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알테오젠, 기아부터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한 번 더 기회가 올 테니까 그것도 어떤 찬스로 한번 잘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봤던 자료도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혹은 또 관련된 사이트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또 찾아가셔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 생각은 올해 정말 우리가 기대를 낮춰놓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올해 금리 인하 한 번만 한다고 조금 기대치를 낮춘다라고 보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으신가요? 네, 이미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제 뭐 올 초에 들었을 때는 뭐 금리 인하 2번, 뭐 3번 언제 하나 6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1번, 2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지금 오늘도 이제 CPI 지수가 예측이 이제 3.4입니다. 전월과 똑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렸거든요. 75불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유가와 더불어 이제 고용 지표가 강한 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이제 처음에 홍해 사태라든가 지금 현재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F 그 운임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홍해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운임이 상승하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주도에서 이제 그 휴전 제한을 단계별로 휴전 제한을 이제 통과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휴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해결되면서 금리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유가라든가 이제 원자재 예. 가격, 구리 가격이 안정화되면 네. 저는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는 저는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수도 2,700 안착하고 코스닥 850선에서 안착하면서 이제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자재 이슈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사그라들고 누그러지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인가요?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올랐을 때는 잠깐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연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인가? 추세가 좀 바뀌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두고 아직도 좀 오르는 걸 봐도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직 없어 보이는데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2차 전지가 요새 이렇게 연일 주가가 좋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저저번 주부터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2차 전지가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들어왔었고 그동안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결국 이제 먼저 올라올 때 이유가 없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갖다 붙여놓는 게 증시인 건데 일단은 첫 시작은 금리가 내려오면서부터 2차 전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오토론, 결국 할부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고가 제품을 못 사던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GM이 갑자기 전기차가 잘 팔렸다라고 하면서 GM의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GM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GM 차트가 고가를 넘겼어요. 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야, GM 전기차가 잘 팔렸는데? 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GM에 들어가고 있는 한국의 밸류 체인들이 주가가 올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타나줬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이제 고션하고 CATL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CATL의 최근 5거래 동안의 마이너스가 6.5%가 내려가졌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었던 2차 전지 장비주들과 2차 전지 관련 소재들이 많이 올라갔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은 당연히 PNT였는데 PNT는 사실 저번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수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큰 기대감에 이 종목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던 게 대두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재료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표 종목 몇 종목들이 갑자기 신고가를 찍기 시작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래에 눌려 있었던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코엔 드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주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유상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 올라온 게 에코프로 머티까지 뛰어 올라오면서 네. 결국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니까 한국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포인트가 한 번씩은 더 잡혀주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좀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갔던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내려왔던 게 2차 전지였는데 실제 제가 2차 전지 ETF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2차 전지 인버스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인버스. 2차 전지 인버스가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자리에서 맞고 떨어집니다. 저가가 올라갔었고 고점 자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는데 고점 맞고 떨어지거든요. 전고점 자리 맞고부터 약세가 나왔던 게 2차 전지 인버스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과하게 내려간 게 아니었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덜 올라온 게 좀 있었어요.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쌓이고 있었다라고 설명 들었었는데 뭐 이런 식이 약간 돌면서 결국 이제 이슈거리가 있고 중국 수혜 때문에 한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전액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덕산 테코피아부터 해서 소이브레인 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뭔가 업황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전구체와 전해액 쪽은 많이 올라갔고 PNT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그냥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의 2차 전지는 좀 차별화가 좀 많이 심해져야 될 그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가 웬만큼 됐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부터는 그냥 사기보다 이제는 완벽하게 선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좀 상승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채팅창 하나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튜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2차 전지만 안 오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밑에 있는 댓글들까지 좀 추가해서 읽어보니까 전 주린이라 이름 들어본 2차 전지만 담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와 과연 이거를 올라갈 줄 알고 담았던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까 이가람 매니저 말한 것처럼 차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차별화는 지금 왜 나는 건가요? 그 차별화가 나왔던 시기를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왜 올라왔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저도 네. 이가람 매니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올라왔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6월 초부터 6월 첫째 날 거래일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에코프로버티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아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근 일주일 만에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소식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란 말이죠.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악재적으로 나왔던 요인이었던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예요. 네. 경기 민감주에서 특히 화장품 그리고 전력 설비, 해외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났던 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했을 때는 또 악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되는 종목인데 제가 차트를 몇 가지 띄워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피 그리고 전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띄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6월 첫째 날 거래일부터 아예 데칼코마니처럼 2차 전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화장품이랑 전력설비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테마적으로서 색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갔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고 11월 달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번 FOMC에서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2차전지가 또 다시 한번 밀려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안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종목이었던 PNT라든지 대주전자 재료들은 오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맞아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내 거는 왜 안 가요? 라고 했을 때는 뭔가에 좀 잘못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대주전자 같은 재료 같은 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 거고 2차전지 안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주전자 재료거든요. 그럼 지금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대장주가 많이 가고 있고 나머지 후발주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선별적인 작업은 다 끝내놨고 갈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물론 2차전지가 지금에서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전조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들어왔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는 바닥권 잡아놓고 나서부터 아마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전지에 대해서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의 실적은 전부 다 꽝이거든요. 앞으로 이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 실적도 2차전지 실적은 안 좋다라고 다들 평가를 내리고 있고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은 25년도부터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받고 있기 때문에 25년, 오히려 네. 지금부터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매수해도 괜찮다. 차라리 긴 호흡으로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최근에 그렇고 PNT나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이 실리콘 음극재랑 엮이면서 2차전지 내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실리콘 음극재가 작년에 2차전지를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만 날아다닐 때 실리콘 음극재를 미리 사두면 나중에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좀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모든 2차 전지가 한 게 아니고 양극재만 과하게 맞아요. 이제 네. 시장을 작년 한 해 이끌었고 지금 현재 이제 요 CNT 도전제라든지 그다음 실리콘 음극재가 강하기 전에 올해 1월부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천드렸던 엔캠이 또 전해 관련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이제 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작년에는 이 양극재가 갔고 올해 이제 엔캠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전해액 관련해서 이제 IRA 때문에 이제 수혜가 된다 그러면서 그 글로벌하게 4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1, 2, 3위 차지하고 있고 그럼 IRA를 하면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엔캠은 전해액 관련해서 글로벌 1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 2차 전지가 올라갔던 이유가 유럽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데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가장 먼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워크프로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고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PNT라는 회사가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전국 공정 관련해서 PNT가 자회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나왔던 게 이게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 베이스로 해서 PNT가 도전제 전국 공정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올해 이제 이렇게 해서 4분기부터 380억.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테슬라에다가 납품한다 그러면서 올라갔고 오늘 올해 1,700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PNT랑 같은 전국 공정 실적이 좋은 CIS가 이제 요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요것도 1분기에 실적이 좋거든요. 지금 현재 184억. 작년에 380억인데 그만큼 전국 공정 관련해서 시장의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오늘자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올라갔다니까 기아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고사양의 이제 전기차만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썼는데 이제 중저가의 전기차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쓸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추경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안 갔던 주식이 가는 거 아까 엔캠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간다면 아까 전국공정 PNT라든가 CIS라든가 제가 생각했던 KNS 요게 이제
KNS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사륙파이 관련해서 상신 EDP랑 네. 그다음에 이제 KNS랑 그다음에 요런 이제 전국 공정 시설 장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SD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륙파이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LG도 이제 곧 연말에 내년에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2차 전지도 수렴해야 될 거라는 거죠. 갔던 음극재만 양극재만 가는 게 아니고 요런 전국 공정이라든가 사륙파이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뭐 정거체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계속 수렴해야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태 매니저님, 네. 우리 지금 2차 전지 이 상승세를 얼마나 볼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전고점까지 보기에는 좀 많이 욕심일 것 같기도 한데 한 어느 정도로 보고 털고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네. 당연히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당연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고 봤을 때 예. 에코프로면은 전고점 부근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딱 그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털고 나서부터 그러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미 한번 지금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의 라인까지 한번 도달했다가 밀려났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권 횡보 자리로 나갈 거고요. 여기 자리에서 11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3만 원까지만 안착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이 워낙에 안 좋다라는 거 나오고 가동도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담아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나는 것보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도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13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27%에서 30% 가까운 수익이기 때문에 네. 욕심 없이 본다라고 하면 13만 원은 언저리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고점까지만 무리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1차적으로 짧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오늘처럼 잘 가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기다려보면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양극재를 보겠다. 이 두 가지에서 어디를 각각 선택해 주실지 현재 구간에서 이관환 매니저님이라면 어디 보시겠어요? 글쎄 저는 양극재 쪽은 사실 좀 별로고요. 뭐 뭔가 본다 뭐 LNF 정도가 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은 많은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사 안에서는 에코프로 BM 쪽이나 뭐 LNF가 됐던 아니면은 뭐 LG엔소 같은 세이 기업들보다는 전 여전히 약간 소재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전고체 쪽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네. 원형 캔 쪽, 원형 캔 관련된 니켈 도금 간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다 설명드렸었는데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리튬 쪽을 좀 보는 게 더 가볍지 리튬 쪽.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 종목을 본다면 저는 강원에너지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오늘 강원에너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좀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와줬는데 이 강원에너지 또한 많이 올라왔고 바닥사이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한테 공장 오픈해놓고 실제로 지금 수산화 리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공장 투어를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 되는 것이고 네. 아마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더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게 강원 에너지인 거라서 약간 리튬 쪽이 이럴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신다면 무거운 쪽을 보기보다는 강원 에너지가 날 것 같고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머티가 사실은 지금 대장이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올라왔지만 에코프로머티 요 정도까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에코프로머티가 죽어버리면 사실 2차 전지 쪽은 좀 많이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살아있는 한 다른 종목들도 계속 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대장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원래는 아닌데 다시 한번 예. 다른 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승폭으로 본다면 에코프로머티가 대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머티가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예,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 업종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원 에너지가 리튬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 또한 지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나중에 잘하면 포모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시세가 네. 나타난다면은 이런 건 좀 따라가야 아하.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장으로는 일단 에코프로머티를 보고요. 이관환 매니저 선택은 강원 에너지였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전극 공정 장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골라주시면 안 돼요?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요. 예. 지금 저는- 시장에서 내가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뭐 CNT 도전제 쪽이 저 나을 것 같고 저는 저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네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셀 업체를 뭐 그러니까 바닥에서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다 그러면 CIS처럼 이렇게 이제 전고체 관련 여기가 이제 SFA로 인수되면서 흑자 기업으로 나왔고 아까 1분기 실적도 너무 좋아진 CIS가 이제 전국 공장 PNT랑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CIS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좋은 게 이제 KNS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얘가 이제 CID라고 이제 원통형 캔의 위에서 이제 과전류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KNS가 이제 그런 사륙 파이 관련해서 장비 납품과 올해 이제 4분기에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NS가 이제 바닥에서 상장 후 10만 원 찍고 지금 이제 뭐 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차트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CIS랑 상신 EDP가 이제 삼성 SDI 원통형 캔 사륙 파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보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IS와 KNS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쉬어가는 양극재 기다려보자, 선취해보자 양극재 아니면 지금 대세다 실리콘 음극재 어딜 보시겠습니까? 꼭 집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 오, 네, 저는 너무 힘들지 대주전자를 않을까요? 전혀 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가만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대주전자 재료를 보게 된다라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부터 장중에 급등을 하고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부연 설명할 것도 없는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월 30일 날짜에서 대주전자 재료에서 이제 테슬라가 2일치고 원통형 배터리의 개선을 착수하고 이제 중국산에 대한 이제 재료들을 안 쓰고 국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5월 30일 날 났습니다. 그렇죠. 5월 30일 날 나는데 그때 5월 30일 날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기아에서 첫 사용으로서 실리콘 음극재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한 차례 좀 쉬어가더라도 이미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네.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대주전자를 보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조금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차라리 배터리. 보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데 TC 스틸. 네, TCC 제가 가장 좋아하는 TCC 스틸 또는 후속주로서 동국산업 그리고 상신 EDP 예. 뭐 다 재료는 다 아실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TCC 스틸이 니켈 도금 강판에서는 가장 원처리 그 표면 처리 가공을 하고 있는 대장주로서는 TCC 스틸인데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작년에서부터 가장 신고가를 많이 냈는데 올해 3월부터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이번 내년도부터 이제 사육파이에 대한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3월달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동국 산업이 표면 처리 강판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날따라 이제 후속주로서 동국산업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동국산업이 또 한번 올라가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같은 재료성에서 나와 있는 알루미늄이라든지 표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TCC 스틸과 동국산업과 상신 EDP만 보면은 네. 좋을 것 같고 차트 흐름도 예. 동일하게 올라가니까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와 원통형 배터리까지 TCC 스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여기도 김웅태 매니저님의 의견에 저도 뭔가 힘을 좀 보태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게 최근에 중국 때리기가 좀 계속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관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흑연 수출을 더 막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리콘 음극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모멘텀 부각이 시장에서 아직도 한 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게 부각된다면 대주전자 재료 큰 상승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번 더 갑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이제 11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 계속 미국은 중국의 압박을 위해서 계속적인 억압을 강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면은 실리콘 관련된 기업인 대주전자 재료는 한 번 더 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터리를 달고 뛰어다닐 자동차, 달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가
그래도 뭐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뭔가 기대감이 모멘텀이 하나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뭐 저 PBR과 관련한 기업 밸류업도 붙어 있고요. 인도법인 IPO도 현재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현대차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특이점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인도법인 상장은 좀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을 때 최근에 재공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되면은 원래는 2월 달에 올라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언론 보도가 올라왔었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개월 뒤에 하겠다라고 재공시를 공시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개월 했던 게 1개월로 줄었다라는 거는 아마 뭔가가 준비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국내 언론보다는 지금 요 재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또한 지금 해외 원문인데 오늘 장 마감 때쯤에 국내 언론사들이 일제히 올라옵니다. 현대차가 6월 달 말 정도에 인도 IPO를 하는 것 같다더라라는 소식이 올라왔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인용한 기사가 바로 요 기사입니다. 지금 해외 쪽에 대한 기사인 건데 이거 원문인 거고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일본 쪽에 대한 기업이 2003년도에 IPO가 있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자동차 기업이 인도 시장에다가 IPO를 하는 것 같다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말 7월 달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2주일 뒤에 아마 2주 이내에 초안을 제출할 것 같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히 봤을 때 현대차가 실제로 인도 IPO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이밍 또한 인도가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래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가 원래 6월 또는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인베스터 데이를 8월 달에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추정해봤을 때 실적 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은 그럼 인도 IPO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8월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를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서 시설 투자를 하고 뭔가 더 만들 텐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가지고 과연 뭘 하겠느냐? 현대차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저은책,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차가 이번 인도 IPO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8월 달에 열리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발표하고 지금보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대차의 판매량보다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지금이 좀 매매하기 좋은 시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IPO 순항 중이고 밸류업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자. 지금 뭐 수출 수치, 수출 넘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수출 넘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게 이 기준이 6월 1일부터 6월 10일간 열흘간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좀 순항하던 자동차 수출입 지표는 꺾였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는 올라갔다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는데 자동차가 꺾였다는 것 그리고 현대차도 어느 정도 주가는 고점에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은 지금 좀 오히려 무서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무역 수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뭐 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밴드 요게 보시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1일부터 10일의 수치는 대부분 이제 무역 관련해서 보면은 거의 마지막 주에 이제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도 근데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수출이 4% 줄었다는 거는 이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수입도 7% 늘었는데 우리가 또 그 사이에 휴일이 하나 있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이에 7일 날 또 이제 삼성도 얘기하면 연가 투쟁하면서 이제 그 샌드위치 되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이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데이터 오류 같고 대신 이제 4월 한 달 보시면 48억 불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500억 불 정도 후반에 이제 우리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13% 늘고 수입도 5%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일부터 10회는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6월 6일 날 현충일과 그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에 휴가 내고 연차 내고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월말 20일부터 30일, 그러니까 20일까지도 이런 추이가 있다가 20일부터 30일 날 대부분의 이제 무역 수지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은 계속될 거다. 아까 자동차 하면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수치 가지고는 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은 이제 20일, 30일까지 본다면은 이 흑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지금 뭐 자동차 섹터 자체는 괜찮다고 보세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워낙에 또 바닥권에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부품주가 더 낫다? 네. 일단은 뭐 현대차에 대한 판매 실적도 굉장히 좋고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전기차 시장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이 잘 가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가 이제 판매량 실적도 이미 한번 반영을 해서 올라왔긴 했지만 지금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역시 강한 흐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와중에서도 실적과 연계돼서 자동차 판매량 대수를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납품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현대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인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공업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현대공업에 있는 차트 흐름도 보게 되면 현대차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제 막 바닥권에서 22년부터 해서 급등했을 때 현대차가 먼저 급등했을 때 그 뒤로 현대공업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밸류업으로서 인해서 현대차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업이 따로 못 따라가는 것 뿐이지 현대공업도 지난해 작년 대비 매출액이 12%나 증가했고 이번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판매량 대수에서 증가 폭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뭐 흑자 전환으로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기존의 현대공업은 제가 봤을 때 평가 목록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적정 주가가 10,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해마다 10,000원까지 한번 찍고 나서부터 8,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8,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했다가 조금 더 긴 업으로서 3개월에서 6개월 묻어두면 10,000원까지 이상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본다면 이 섹터를 본다면 부품주가 나을 것 같다. 바로 종목까지 가봤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종목은 현대공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쪽 본다면은 좀 완성차를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품주를 똑같이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완성차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제 자사주를 더 매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배당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차를 사면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마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현대차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제 우리가 주총장 가가지고 투표할 게 아닌 이상 사실 우선주가 더 배당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뭔가를 본다면 차트상 봤을 때도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에서 현대차 이웃비를 봤을 때 현대차 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였냐면 27만 1,000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가가 16만 2천원이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좀 생겼어요. 그만큼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를 보면서 배당을 노려보신다면 현대차보다는 우선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률도 아마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IPO로 하게 되면 아마 자동차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 인도 IPO 소식이 나타났던 게 2월 달인데 그 2월 달에 여기 앞전에 화신이라는 종목도 아래에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 2월 달 모습 보게 되면 화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뭐 성우 하이테이나 이런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이 똑같이 2월 달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결국 인도 IPO 때문에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6월 달 말에 만약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인도 IPO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올라온다, 뉴스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인도 IPO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테마가 한번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걸 봐야 되는 건데요.
인도에서 실제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요건 작년 자료이지만 H의 만도가 있고 그 아래 부품사에서 인도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화신이 있고요. 화신이 있고 그 아래가 서현이화, 대원광업, S의 만도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이미 H의 만도는 중국발 소유 때문에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이미 인도 IPO 조금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볼 수가 있겠고 그와 반면에 2월 달에 많이 올라갔었던 부품사들 봤을 때 화실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크게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6월 달 말로 봤을 때 이전에 크게 올라갔었던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본다면 부품사에서 작은 종목들, 아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화시 이런 종목들을 6월 말까지를 보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신은 혹시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안 받쳐줘 갖고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나요? 사실은 뭐 실적이 뭔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뭐 실적이 많이 찍히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요. 아마 실적은 연말이나 다음 해에 좋아질 것 같고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가 형성된다면 또 자동차 부품주 하면 화신이 항상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자동차 부품주가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성차 크게 가시는 거예요? 좋다고 보십니까? 뭐 완성차도 가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살 거면 안정차를 사시면 될 거고 현대기아차를 사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화신 다음으로 서현이와도 되게 좋게 보이고 있고 맞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잘 안 들어본 뭐 서현이와나 화신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대원강업이 아까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맞아요. 대원강업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대원강업이 뭐 하냐면 스프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가 스프링이든 현가 스프링이든 스프링에서 독점입니다. 거의 85%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것도 거의 이제 대원강업에서 만들고 있고 현대백화점 계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300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현가 스프링이라 했을 때도 500억에서 6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도 그만큼 대원강업이 안 가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더불어 또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가 사고 있는데 뭐 지분 싸움도 나올 수 있는데 대원강업은 왜 이제 현가 스프링이라면 전기차로 됐을 때 전기차는 더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더 고사양의 현가 스프링을 장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억, 600억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동모터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수주를 준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 오늘 그쵸. 14% 올랐죠. 거기랑 대원강업이랑 해서 5대5 지분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예. 올해 말에부터 해서 내년 초에 이제 생산을 할 텐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구동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대원강업과 인터 포스코 인터인데 뭐 지분이 그러니까 5대5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를 못 믿을 텐데 지금 현재 수주된 걸로 보면은 대원강업과 포스코가 구동모터로 5대5로 지금 현재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대원강업은 제가 보면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실적이 올라가고 구동모터 수주가 되기 납품을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5천 원짜리가 아니고 뭐 2만 원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핫스탬핑 관련해서 그쵸.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데 명신산업이 지금 현재 우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2분기 실적도 다 합쳤을 때 올해도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찾아보신다면 7,700억입니다. 그래서 2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1조가 안 된다. 과히 싸다 생각하고요. 지금 2만 원, 3만 원대에서 14,000원까지 50%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관련주 올라간다면 명신산업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대형광업 명신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라면, 빙과 과자, 술까지. 요즘 시장에서는요, 매일매일 식품 관련주, K푸드 관련주들이 날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라면 시작했고요. 또 삼양식품의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 그리고 최근에 우양이 움직였죠. 뭐 냉동김밥도 흥한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어제는 이제 날씨가 덥다라고 빙과류들이 움직였고 제과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그런데요. 막걸리가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좀 주류 섹터에서 장 초반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대다수의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순당은요 오늘 끝까지 상한가를 유지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자, 김홍태 매니저님은 지금 이 K푸드가 연일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의 주된 테마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연속성 있다고 보십니까?
연속성은 좀 있는데 네. 참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오늘 국순당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 보면서 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잘 갖고 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게 보이는데 돌아가면서. 네, 사실 국순당 막걸리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통 수주기 때문에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에 그렇죠. 찾으면 막걸리를 찾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소주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고 사실 김 관련돼서도 냉동김밥이 그렇게 해외에서 잘 팔리고 거의 품절 대란까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전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김 가격이 워낙에 또 잘 팔렸던 거고 근데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한번 코로나 이후부터 줄곧 23년도까지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00% 이상 올라왔었어요. 그때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던 거는 너무 견고하게 올라오다가 총틀어서 많이 올라왔던 건데 이번에는 또 시장이 단발성으로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는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대장주로서 삼양식품이 워낙에 또 강하게 많이 올라왔고 또 그 외쪽으로서 농심이라든지 뭐 이번에 빙가류, 빙그레 그다음에 김밥으로 관련된 우양까지도 같은 흐름으로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식품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과 또는 여름철이라고 해서 빙과류 또는 이번에는 뭐 술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식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류라든지 제과라든지 이런 쪽은 단발성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 테마가 무너지겠지만은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우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만 줄곧 잘 가고 있고 PSK홀딩스만 더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HBM 관련된 그룹주 내에서도 갈 수 있는 대장주들만 더 가고 있는 모습이고 후속주들은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유사하게도 또 테마 형성을 했을 때도 대장주들, 화장품주들도 그랬거든요. 화장품주들도 실링코트 이런 종목들만 더 잘 가고 있지 중소형주들 한번 갔다가 꺾이는 추세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품들도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관련된 이런 우량주들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단기성 테마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니까요. 네.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K푸드라는 섹터 안에서 뭐 제과, 라면, 빙과, 아이스크림, 뭐 술 이렇게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막 공부를 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다음 타겟은 이게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순환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김우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대장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삼양라면 같이 굳건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근데 뭐 삼양라면이 간다 그러면 아까 뭐 삼양식품이 4조 4천억이죠. 음식료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시총이 높은 그렇죠. 회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봤을 때 대상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천억, 9천억,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대상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삼양식품에 결코 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만큼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1,800억 올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까 삼양식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900억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4조 삼양식품이 4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얼마냐? 지금 현재 봤을 때 매출액이 지금 현재 다른 거를 봤을 때도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상이 지금 현재 4조 3천억 했을 때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평가돼 있다는 거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는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다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조 대림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조 대림도 올라갔는데 참치. 예, 참치부터 시작해서 근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4천억인데 기업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보면은 작년 안에도 1,200억 나왔고 1, 2분기도 400억 나왔으면 2천억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양 참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선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글로벌 1위의 사조 참치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조 해표고 그래서 식용유 그다음에 뭐 김부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간장 뭐 조림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현재 사조 대림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매출이 2조입니다. 2조에서 1,200억 올해 5,900 1분기에 5,900에서 4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 싶지만 그러니까 수치로 펀더멘탈로 계산했을 때 대상 사조 대림 더 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로 계산을 해보고 좀 연속성이 있다면 순환매 관점 우리가 잘 노려보자. 대상 4조 대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K푸드를 본다면 순환매를 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대장 이게 좀 낫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장을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매는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삼양식품을 신규로 사는 거는 사실 좀 무섭거든요. 그쵸. 약간 떨어질 때 어디까지 밀릴까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다음 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전망은 되고 있고 증설을 이번에 보니까 라인 하나 더 하겠다라고 아예 증설공시가 올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삼양식품이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업종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음식료 업종입니다. 일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음식료 업종이 거의 뭐 바이오 차트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 차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근데 월간을 보게 되면 이전 지금 고점 라인 때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 얘기는 이제 고점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 또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잘 나기 때문에 2분기하고 3분기까지 실적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과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 요거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면 아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뚫는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다시 좋게 풀린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방어지 역할을 하는 음식료들이 조금 약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대장주는 삼양식품으로 보고 있고 저 약간 반대 조건 또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음식료 얘기했었을 때 약간 여름 쪽을 보자라고 해서 뭐 파세코나 뭐 신일전자 같은 것도 코멘트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파세코가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요 이유가 너무 덥거든요. 그다음에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코멘트 했었을 때 야 뭐 신일전자냐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올라왔던 게 태경케미컬이 또 그렇죠. 올라옵니다. 드라이아이스. 태경케미컬은 계절성이 있는 게 4월 달부터 올라왔다가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튀어 올라오게 되면 작년에 봤을 때도 5월 달에 한 번 튀어 올라왔었고 6월 달, 7월, 8월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업이 드라이아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지금부터 이미 30도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올 여름에는 폭염이 연이어 뜰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나타나는 뉴스가 드라이아이스가 부족하고 산업별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이 코멘트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여름 아이디어를 본다면 빙가르도 좋은데 지금은 태경케미컬에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왔을 때 이제 이슈가 죽고 비가 오면서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내려와 있을 때 잡아놓고 보게 되면 7, 8월 때 여름 휴가 때쯤에 아마 한 번의 상승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하니까 이제 태경케미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름 하면 근데 김웅태 매니저님 전력기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 그럼요. 생각도 드는데. 당연하죠. 네. 전력기기는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쪽에 대한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까? 올해 어때요? 올해 여름에서 전력기기들도 꾸준하게 봐야 되고 이제 조정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뭐 전력 설비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K푸드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름철에서 수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빙가류라든지 아니면 계절성 요인이 있었던 파세코, 뭐 신일전자 이렇게 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름철에 계절성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이 이제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영복이라든지 판매되는 래시가드 이런 쪽이 판매량이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 브랜드 쪽으로 가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래시가드를 사용하고 입고 있는 게 또 잭시미스라는 이제 기업이라는 건데 그 잭시미스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보면은 그것도 역시나 계절성으로서 한번 또 튀어가지 않을까? 조금 논지가 벗어나지만 네. K푸드 다음에 K패션 의류에서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패션 의류까지 이야기를 네.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전력기기 관련해서 한 번 더 발언의 기회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특기점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